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황해도 연안에 어떤 선비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시름시름 앓으며 자리에 누워 신음하던 선비는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하였는데 대낮에 느닷없이 저승사자 2명이 들이닥친 것이죠. 염라국에서 너를 잡아오란다. 뭐라 대꾸할 틈도 주지 않은 채 저승사자들은 다짜고짜 선비를 결박하여 저승으로 끌고 갔습니다. 선비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른 채 수십 리 길을 걸어 어느 어둑한 강가에 다다라서 조그만 조각배에 올라 한참 동안 만에 강을 건너 저승 땅으로 다다랐는데 그곳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성체였지요. 쉴 틈도 없이 성문 안을 지나 몇 리를 더 끌려간 선비가 어느 뜰에 이르자 저승사자가 선비를 그 앞에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선비가 조심히 위를 올려다보니 그 안쪽에 왕으로 보이는 자가 앉아 있었지요. 좌우로 여러 벼슬아치가 쭉 늘어서 있었고 수백이나 될 법한 장수와 병졸은 그 앞에서 왕의 명을 전하느라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선비는 두려움에 온몸이 바들바들 떨려왔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 옷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더는 왕을 올려다볼 수가 없었지요. 그때 검은 옷을 입은 관리 하나가 선비의 죄명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삼교가 있으니 석가모니 계신 곳도 그중 하나이며 지옥과 천당은 바로 사람들의 선행과 악행을 판단하여 상을 주거나 벌을 내리는 곳이니라. 너는 항상 부처를 욕했고 천당과 지옥도 아예 믿지 않았다지. 편협한 자신의 견해만 고집하여 큰 소리로 떠들면서 방자하게 굴지 않았더냐. 이제 지옥으로 쳐넣어 만급의 시간 동안 밖으로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할 테다. 그리고 말이 끝나자마자 저승사자 2명이 선비를 붙들고 어디론가로 끌고 가려 하자 놀란 선비가 큰 소리로 외쳤지요. 아닙니다. 뭔가 잘못되었어요. 잘못됐다고요. 제가 아닐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선비가 살려달라 애원하며 발버둥을 치는데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왕이 손짓하자 저승사자들이 다시 그를 뜰에 꿇어앉혔습니다. 그러자 관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에 살며 이름은 무엇인지 또 나이는 얼마나 되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히 아랠 것이며 행여 숨기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비는 위압감에 몸을 덜덜 떨며 말했죠. 예, 저는 성이 홍이고 이름은 아무개이옵니다. 나이는 40이고 대대로 황해도 연안에서 살고 있사옵니다. 본래 타고난 성품이 못나고 어리석어 다른 일은 못하옵고 평소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내며 염불을 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죄는 면한다 해서 날마다 염불하고 공양 드리는 일만 하고 있사옵니다. 선비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관리는 안으로 들어가 왕에게 고하였지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 관리가 다시 나오더니 선비더러 섬돌 아래로 가서 엎드리라 하였습니다. 에고, 너는 잡아올 대상이 아니었느니라. 이름이 같은 까닭에 잘못 온 것이야. 다시 나가도록 하여라. 아니 그럼 생사람을 잡아왔단 말인가요? 참네, 난 또 내가 무슨 큰 죄를 진 줄 알았네. 왜? 돌아가기 싫은가? 아니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아닙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비가 합장하고 일어나 감사의 절을 하고 돌아서는데 또다시 저승의 왕이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복에 잠깐만. 왕이 다시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선비가 돌아보자 왕이 말했습니다. 지금 자네를 돌려보내는 길에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될까 하네. 무슨 부탁이시지요? 내 집이 한양의 남산골에 있는데 흔히들 박참판댁이라 부른다네. 내가 이곳에 들어온 지도 많은 세월이 흘러 입고 온 도포가 거의 다 해져
솔기가 터질 지경이네. 자네가 우리 집 식구를 만나서 새로 한 벌 만들어 보내달라고 일러주면 좋겠는데. 그 말에 깊은 안도에 한숨을 내쉰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제가 감히 왕의 하교를 받들지 않겠습니까? 가슴속 깊이 단단히 새겨 두었다가 반드시 전하겠나이다. 그런데 뭔가 생각해보니 저승과 이승의 길이 다르기에 제가 저승 세계의 일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터무니없다 하여 믿으려 들지 않을 것이옵니다. 제가 비록 영을 전하려 해도 믿지 않으면 어찌하옵니까? 제게 증명이 될 만한 물건을 주시어 저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 내 말이 맞도다. 내가 살아서 당상관으로 재직할 때 망건에 매달던 옥관자 고리 하나가 있는데 한쪽에 약간 흠이 나 있지. 그 옥관자가 내 살아생전에 책을 보관하던 상자 안에 시경 제3권과 함께 들어있을 것이야. 집안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일이지. 자네가 이 말을 전하여 증명해 보이면 반드시 믿을 것일세. 그럼 그리하겠나이다. 그런데 또 뭔가? 새로 도포를 만든다 해도 어떻게 이곳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내고 도포를 불태우면 되느니라. 예, 그럼 돌아가 분부받들겠나이다. 나가도 된다는 명을 받고 저승문을 나오면서 선비는 옆에 있던 저승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분은 누구시오? 그분은 염라국의 왕이시다. 성은 박이요, 이름은 우인이라. 그렇군요. 그런데 이 양반들아, 사람을 똑바로 잡아와야지. 어디 생사람을 잡아와서 이리 고생을 시킨단 말이오? 에이! 선비의 말에 이런 반구도 하지 않고 저승사자들은 다시 선비를 끌고 저승의 큰 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양쪽에서 그를 붙잡고 강물로 밀어 넣었죠. 아니, 이 사람들이 사람 살려? 물에 빠진 선비가 너무 놀라 물속에서 허우적대다 눈을 번쩍 뜨니 자신이 몸이 관 속에 안치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집안 사람들은 선비가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했지요. 참, 살다 보니 저승 구경을 다 하고 그나저나 염라대왕 집에는 또 어느 세월에 간다더냐? 여기서 한양까지 수백 리 길인데 그렇다고 아니 갔다가는 염라대왕에게 무슨 꼴을 당할지도 모르겠고 어휴. 선비는 며칠 후 투덜투덜 보찜을 싸서는 한양 땅으로 향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수백 리 길을 가다 산에서는 호랑이를 만나기도 하고 아이고 사람 살려? 소낙비를 만나 온몸이 젖기도 하고 하룻밤 묵어 갈 곳을 찾지 못해 길에서 잠을 청하기도 하여 간신히 한양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남산골로 향하여 염라대왕의 집을 찾아 나섰죠. 저기 말씀 좀 묻겠습니다. 여기가 남산골이요? 그렇소만. 그럼 여기 박우라는 분의 집이 어디요? 박우요. 그 박참판댁이라 하면 모두 알 거라고 하던데. 아, 박참판댁 말이요. 참판댁은 저 빨래터를 지나 조그만 모퉁이를 지나면 큰 기와집이 나올 것이니 그리 가보시오. 아, 고맙습니다. 드디어 염라대왕의 집을 찾았네. 염라대왕이라니? 아, 아닙니다. 그저 혼자 한 소리입니다. 선비는 동네 사람이 일러준 대로 염라대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염라대왕의 집 문지기가 누군가 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헐레벌떡 뛰쳐나와 대문을 여는데 얼굴은 때 구정물이 잘잘 흐르고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헤쓱한 데다 갓은 다 찌그러지고 몸에 걸친 옷은 때가 껴 얼룩덜룩한 것이 흡사 거지와도 같은 사내가 대문 앞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신지? 여기가 염라대왕, 아니 박우라는 분의 집이요? 대감마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일이요? 내 이 집 자손들과 좀 만나봐야 하겠으니 어서 안내하게. 뭐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돌아가신 대감마님의 함자를 함부로 들이대고. 그리고 당신같이 이 집 주인을 만나자 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 줄 알아? 몽둥이 찜질 당하기 전에 썩 꺼지시오. 뭐라? 문지기는 선비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대문을 쾅하고 닫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박우의 두 아들은 이미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서 큰 직책을 맡고 있었으니
늘상 두 형제를 찾아오는 고관대작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지요. 그러니 문지기가 보기에 이 시골 선비가 얼마나 하찮고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에이, 별 미친놈이 다 와서는 오라가라야. 무슨 일인가? 두 분 나으리가 풍계가 오를수록 별놈들이 다 만나자 찾아오더니 오늘은 웬 거렁뱅이 같은 작자가 다 찾아왔네 그려.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게. 그러다 두 분 나으리 명성에 혹시 누가 될까 걱정되네. 하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 나도 일일이 다 어찌 상대하겠는가. 대문 밖에서 뻘쭘히 닫힌 대문을 바라보고 서 있던 선비는 자기도 나름 양반인데 하찮은 문지기에게 문전박대당한 것이 분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였습니다. 염라대왕의 부탁을 받고 온 처지에 물러날 수도 없으니 선비는 그 자리에 말뚝처럼 서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대문은 전혀 열릴 것 같지 않았고 선비가 할 일 없이 담장에 기댄 채로 서 있자니 해는 벌써 뉘엿뉘엿 서편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어 사람들의 발길도 뚝 끊기고 말았지요. 이고 돌아가야 하나? 이왕 온 거 돌아갈 여비라도 받아가야 할 것인데. 선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집대문 앞에서 마냥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성이던 중 우연히 나이가 지긋한 그 집의 종을 만나게 되었지요. 선비는 이때다 싶어 그 종에게 주인을 꼭 배워야 한다고 간청하였습니다. 무슨 일인 줄은 모르나 이 밤까지 여기서 서성인 것이오. 네, 꼭 만나 뵈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거참 딱하시오. 여기서 잠시 기다리시오. 내가 들어가 주인 형제분들에게 말해보리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나이 든 종이 들어가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잠시 뒤 하인 하나가 문 앞으로 나와서 선비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대청마루에 있던 염라대왕의 두 아들은 선비에게 섬돌 아래에 앉으라 한 뒤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이며 할 말이란 게 무엇이냐? 저는 황해도 연안에 사는 사람이옵니다. 지난달 우연히 죽게 되어 염라국에 들어갔다가 돌아가신 대감님을 뵙고 부탁을 전해받았습죠. 그래서 이렇게 감이 와서 정가라옵니다. 두 아들은 선비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버럭 화부터 냈지요. 웬 요물이 감히 우리 집으로 찾아와 이런 요망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단 말인가? 여봐라, 이자를 속히 끌어내라. 답답해진 선비는 안 되겠다 싶어 큰 소리로 급히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이보시오. 내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오. 들어보고 터무니없다면 그때 가서 끌어낸다 해도 늦지 않을게요. 내 증명할 것이 한 가지 있소이다. 그러자 궁금해진 한 아들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증명할 게 있다고. 그래, 그게 무엇이더냐? 선비는 그 자리에서 염라대왕에게 들은 대로 옥관자 고리에 관한 얘기를 일러주었지요. 너무도 분명한 얘기에 비로소 의문이 들기 시작한 두 아들은 결국 돌아가신 아버지의 책 상자를 꺼내어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옥관자 고리 하나가 시경 제3권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염라대왕의 두 아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선비의 말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박우의 가족들은 이제 막 초상이 난 것처럼 통곡하였지요. 대감의 부인은 집안 식구 전체를 불러놓고 선비가 전에 들었다는 부탁에 대해 자세히 묻고는 곧 부탁대로 도포를 새로 짰습니다. 그리고 날을 정해 재를 올리고 도포를 태워서 날려보냈지요. 향을 사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염라대왕의 가족들과 선비 모두가 잠을 자는데 염라대왕이 꿈에 나타나 새 도포를 보내준 성의에 고마워하였습니다. 염라대왕 박우의 집에서는 선비를 한동안 붙들어 두고 음식과 의복을 풍성하게 마련하여 극진히 대접하였지요. 그리고 그 일을 인연으로 선비는 참봉의 벼슬을 얻었고 훗날 황해도 어느 고을의 현감지까지 그 벼슬이 올랐다 합니다. 사또 고을에서 도둑질을 일삼던 놈이옵니다.
엄벌을 내려주시옵소서. 하어? 그놈 참? 너는 염라대왕이 무섭지도 않더냐?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옛날 우스갯소리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돈이 없는 게 돈이 있는 것보다 낫다. 마음 편하기로 말하면 세상에 돈 없는 사람처럼 마음 편한 것이 없습니다. 집안에 도둑 들 걱정 없고, 돈 잃어버릴 걱정 없고, 돈 떨어질 걱정 없고, 돈 줄어들 걱정도 없죠. 세상에 걱정 없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는데 돈처럼 사람에게 걱정을 안기는 것이 또 있을까요? 돈이 너무 많이 있으면 장마에 곰팡이가 필 걱정, 잃어버릴 걱정, 떨어질 걱정, 줄어들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으로 사람의 수명을 줄어들게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돈을 꿔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할 것인데 그 사람이 자신을 원망할까 하는 걱정에 함부로 거절도 못하죠. 또 반드시 돈을 빌려주어야만 할 경우도 생기는데 그러면 빚 갚으라는 독촉을 하러 다녀야 하고 나날이 이자도 계산해야 하니 이렇게 성가신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심지어 강도에게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으니 돈처럼 무서운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둘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고 자신의 몸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좋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눈에 곱게 보이려고 무수히 노력하죠. 더운 여름에 옷을 두껍게 입고서도 덥다고 하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 옷을 얇게 입어도 춥다고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만 곱게 보이려는 사람이 많으니 참으로 우스운 모습이죠. 셋째, 천하 만물이 기어이 반대로 가더라. 쉽게 말해 호라비의 옷이 날이 갈수록 더러워져서 점점 검게 되는 것과 같다 합니다. 원래 호라비는 빨래하는 것이 귀찮아서 하얀 새 옷을 한 번 입으면 그 옷이 해질 때까지 빨래를 아니하지요. 그뿐 아니라 밥도 짓고 불도 떼느라 숯검정과 속검정이 묻어서 하얀 옷은 점점 검어집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검고 윤기 나던 머리가 눈처럼 흰 백발이 되고 말죠. 검은 것은 하얗게 되고 하얀 것은 검게 되니 이처럼 반대로만 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 합니다. 넷째,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값이 많다. 세상에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이라도 살아있을 때에는 아무도 그 앞에 가서 두 번 절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다 그 앞에 가서 손을 모아 두 번 절을 하지요. 또한 누군가는 살아서 파는 그림보다 죽은 뒤의 그림값이 더 비쌉니다. 살았을 때에는 좁은 단칸방에 살며 송곳 하나 꽂을 만한 땅조차 없던 가난한 사람도 죽으면 자신의 소유로 한두 평 정도의 땅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섯째, 웃는 것이 화내는 것보다 힘이 세다. 부모가 화를 내면 낼수록 자식은 더욱 반발하는 마음이 생겨 전보다 더욱 게으르고 방탕해집니다. 부모가 웃으며 너는 주색 잡기에만 빠져 있으니 참 기특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힘쓰게 하면 자식은 도리어 부끄러워 반성하는 일이 많지요. 아무쪼록 웃으면서 오늘은 대청소를 할 것이니 더러운 물건들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집안 여기저기에 잘 보관해 두라고 하면 도리어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 먼지도 닦고 소독도 하게 되죠. 그런 까닭에 남에게 웃음을 받으면 자기의 행실을 돌아보게 되고 부부싸움도 곁에서 웃는 사람이 있으면 곧 멈추지요. 미인이 한 번 웃으면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기운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